샤넬은 4번, 루이비통은 5번, 에르메스는 3번, 프라다는 5번, 디올은 3번.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2021년에 가격을 인상한 횟수입니다. 왜 팬데믹 되고 이렇게 자주 올릴까요? 요즘 백화점에 가면 아침 일찍 가도 줄 서 있습니다. 문 열자마자 뛰어 들어가서 이 물건을 산다 그래서 오픈 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만 계속 올리고 물건의 공급은 늘리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배블런 효과가 될 텐데요. 배블런 효과는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명품 브랜드는 이렇게 과시, 허영, 아니면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좀 잘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올라가도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배블런 효과들은 한국에선 계속 통용되는 그런 이슈였었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해외여행 못 가고 밖에서 소비 못 하니까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국내산 소비 중에서도 이런 명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리셀입니다. 물건을 사서 소비자가 다시 되파는 거예요. 오픈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샤넬, 롤렉스, 우리가 샤테크, 롤테크 이런 얘기 하죠. 롤렉스의 일부 제품은 되팔 때 프리미엄 1,000만 원씩 붙기도 하고요. 에르메스 가방 중에서 버킨백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붙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되팔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번다 이런 생각 드니까 힘들더라도 새벽에 줄 설 수 있는 거죠. 명품 브랜드는 사람들의 열망, 욕망 이걸 계속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아무나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효과가 배블런 효과도 떨어지고 리셀도 시장이 좀 줄어들겠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결코 늘리지 않죠. 우리 주변에 있어 왔던 오래된 도넛이 아닌 갑자기 나온 노티드, 올드페리, 또 미국에서 온 랜디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심지어 도넛 사겠다고 아침부터 줄 서서 소위 오픈런이라는 것도 도넛 가게에서 만들어질 정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넛 열풍을 주도하는 노티드 같은 경우는 주로 매장은 서울에 있고요. 한 군데 제주도에 한 군데 있고 또 백화점도 2군데가 있죠. 백화점뿐이 아닙니다. 편의점이 됐건 제과업계가 됐건 노티드와 손잡는 업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도넛이 뜨거운 인기를 갖고 있을까요? 원래 도넛은 지는 애였잖아요. 오죽했으면 던킨 도넛이라는 회사가 회사 이름에서 도넛이란 말을 빼버렸겠습니까? 도넛이 지는 애라서 던킨은 커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도넛은 조연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이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넛 열풍이 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풍을 주도한 게 20대라고 그랬잖아요. 20대들 사이에서 한참 전부터 있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죠. 빵지 순례. 좋은 빵집, 인기 있는 빵집 가서 뭘 먹고 인증하는 거죠. 이거 놀이처럼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도넛도 여기 포함된 거죠. 그리고 20, 30대의 욕망에 가장 중요하게 부합되는 건 뭔가 하면 줄 서는 겁니다. 줄 선다는 얘기는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갖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많고 안달나기 때문에 줄 서는 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것은 내가 남들과 달리 남들보다 더 먼저 새로운 걸 접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게 줄 서는 데 들어가는 건 거죠. 최근에 뜬 새로운 음식들의 공통점은 입이 아니고 눈으로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최근에 뜬 이 도넛들의 공통점이 맛도 맛있지만 결정적으로 비주얼이 화려합니다. 화려한 비주얼의 먹거리, 도넛만 화려한 게 아니고 도넛 가게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도넛을 싸고 있는 패키지도 화려하고 멋집니다. 디자인에 굉장히 공들인 도넛이 이 도넛 열풍을 주도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도넛이라는 먹거리, 그냥 먹거리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욕망을 소비하는 겁니다. 도넛이라는 이름의 욕망인 거죠. 남들 먹고 싶어 하는데 쉽게 못 먹으니까 줄 서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먹었으니까 인증샷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건 거고, 화려한 먹거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화려하고 내 인생의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코드도 담겨 있을 거고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드라마에서 전 세계 순위 1위 한 작품들이죠. 한국 드라마들. 전 세계 탑 10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건데 1위를 했죠. 여기에는 1위는 못했지만 그래도 탑 10에서 계속 놀던 애들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그렇고 자국의 컨텐츠가 넷플릭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수많은 나라의 컨텐츠인데 유독 한국의 컨텐츠가 굉장히 선전하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하지 않은 한국 방송사에서 만든 드라마도 넷플릭스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스토리가 좋다라는 얘기겠지만 또 예전에 한국의 컨텐츠가 해외에서 인기 없을 때 그때도 스토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옛날에 약했던 스토리가 왜 갑자기 강해졌을까요? 영국 BBC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선 나체 나오지 않는다. 사실 우리 드라마의 기준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나오잖아요. 미드 보면 별거 다 나오지만 우리는 안 나와요. 아주 자극적인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객을 몰입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쪽에 계속 컨텐츠의 승부도 그렇고 투자해 왔던 셈인 거죠. 서양의 사대주의 관점에서 늘상 아시아는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다 보니까 그동안 눈여겨 안 본 것도 많았고요, 사실은. 일종의 그 벽이 하나 무너진 겁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눈여겨볼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그 벽을 한번 깨준 데 좋은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K-팝도 그렇고 유수한 컨텐츠들이 한국의 컨텐츠의 가치를 높여준 덕분에 드라마에 대해서도 이런 시도가 생기죠. 한국 드라마가 한국인들은 계속 봐왔던 거라서 이게 아주 새롭지 않은 컨텐츠도 분명히 있어요. 스토리가 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보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도 참신할 수 있는 건 거죠.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이런 가치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 한국 드라마뿐이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미드, 영드 정도까지만 봤고 일본 드라마까지만 봤겠죠. 독일 드라마, 스페인 드라마, 북유럽 이런 것까지 잘 안 챙겨봤을 거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까지 보게 되죠. 볼 수 있는 경로가 자꾸 생겼으니까.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소비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지역과 상관없이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남느냐? 결국 컨텐츠의 싸움이 되는 거죠. 컨텐츠 싸움에서 우리가 왜 유리하느냐? 한국의 제작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제작비로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적고 그 투자가 잘 안 됐을 때 그대로 더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리스크가 컸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쌓아왔던 내공에다가 자본까지 좀 합쳐지니까 또 강력한 컨텐츠가 된 거죠. 거기다가 여전히 미드에 비해선 제작비가 한 5분의 1 정도 적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미드 크라운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투자 여력이 더 많아지겠죠. 한국 콘텐츠가 이제 돈 잘 버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한국 콘텐츠도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질이 높은 콘텐츠가 앞으로 나올 여지가 많아졌겠죠. 기간 동안 왜 운세는 계속 쳐졌어요. MBTI는 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이쪽이 팬데믹 기간이고요. 자, 이쪽이 언제냐? 이쪽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에 여파가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아쉽고 어려울 때, 뭔가 아쉬울 때 자꾸 꺼내는 카드가 이런 건데요. 저때 운세가 굉장히 득세했고, 운세와 함께 뭐가 득세했냐? 지금 보면 혈액형, 빨간색으로 된 거죠. 혈액형도 살짝 올라갔죠. 뭔가 좀 아쉬울 때를 봤어요, 이때. 이때는 MBTI는 안 봤습니다. 지금은 MBTI만 압도적으로 보죠. 어찌 보면 2020년대 지금의 MBTI가 과거 한때 X세대의 혈액형 같은 느낌도 있죠.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사람을 쉽게 못 만나는 시대, 사람과 거리 두는 시대.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사람을 만날 때건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마치 뭔가에 꼬리표가 있으면 합니다. 저 꼬리표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좀 파악이 되면 그 전까지는 사람을 파악하려면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알고 갔다면 이 과정 생략하고 싶은 거죠.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IMF 금융 때도 그때 혈액형 굉장히 유행했던 것도 우리는 뭐든 상대방을 파악할 때 쉽게 판단하고 싶어 해요. 쉽게 판단하고 싶어 하는 시기는 대부분 경제위기라든가 뭔가 위기 상황일 때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X세대가 MBTI에 열광하는 거나 과거에 X세대가 혈액형에 열광했던 거나 과거에 혈액형 열광했던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하는 사람 많겠죠. 지금 MBTI 얘기들 좀 지나고 나면 말도 하겠죠.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성격 유형 재미삼아 볼 수는 있어요.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취업 제한이라든 이런 영역에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을 삼는다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MBTI 유행이 위험한 유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유행이 생긴 것도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준 영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이 말을 소비했던 시기는 2016년입니다. 16년에 왜 주목받고 왜 최근에 다시 또 주목받는지.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책이 한국에 2016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일으키면서 특히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더더욱 관심사가 커졌습니다. 사실 이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죠. 아침형 인간. 2000년 초반에 이 말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이때 나와서 그해만 100만 부, 그 다음 해까지 150만 부가 팔렸어요. 말도 안 되게 히트한 책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침형 인간은 모든 세대가 다 주목했었어요. 근데 요즘 20, 30대가 훨씬 열심히 해요. 자기계발과 굉장히 연결된 단어잖아요, 이 두 개 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계기로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20, 30대는 더 절박함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더 소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더 길게 쓰고,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수면 시간과 자기계발 연관되죠. 자는 시간 쪼개서 뭘 더 할 수 있죠. 근데 장기전입니다. 우리의 자기계발은 하루하고 말 게 아닙니다. 장기전이에요. 수면 시간을 무조건 줄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자기의 충분한 수면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자기계발을 투자 잘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거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어난 다음에 뭘 할 거냐가 목적이 되는 건 거죠. 미라클 모닝이 됐건 아침형 인간이 됐건, 지금 시대가 이걸 트렌드가 될 만큼 열렬히 받아들이는 이유, 그만큼 우리는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고 자기계발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언더붐이라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그때부터 좀 유행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Y2K 패션이라고 해서 21세기 맞기 전인 90년대 후반쯤에 패션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이 2010년대 중후반쯤에 다시 부활해서 다양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이템이 이겁니다. 사실 Y2K 패션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배꼽이 보이는 크롭티가 될 텐데요. 이 크롭티를 좀 더 극단적으로 이 간격을 더 벌려서 이 언더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언더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만 보일 거냐, 과한 노출로 볼 거냐. 그동안 사실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노출이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했던 게 처음이 아니죠. 레깅스 가지고 이미 수년째 사람들 논쟁했었고, 우리가 과거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1970년대 때 미니스커트 길이가 무릎보다 15cm 위로 올라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아마 지금 언더붐을 두고 이렇게 논쟁하고 논란거리에 있는 것도 한 5년 뒤, 10년 뒤에 또 바라보면 과거에 이랬다더라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언더붐이 대중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2017년 미국에서 언더붐이 유행했지만 사실은 연예인들끼리만 유행했었죠. 그들만의 리그에 늘상 멈췄지 일반으로 안 퍼지거든요. 그래서 언더붐도 어디까지 좀 퍼질 건지, 이거 아마 올여름에 한번 지켜보시면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력이 있는지, 또 지금의 패션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에선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유럽에선 벨기에가 올 초에 주 4일제 근무제를 법적으로 이제 도입시켰어요. 4일 동안 38시간 하는 거니까 하루에 9시간 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 40시간이죠, 지금 한국이. 2시간 지르는데 대신 나오는 날 좀 더 길게 하자는 거예요. 좀 더 길게 해서 나온 날 일 엄청 더 해놓고, 그리고 하루 더 쉬자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루 더 놀자, 이게 핵심이 아니고 5일치 할 일을 4일치에 끝내자가 핵심. 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 4일의 관건인 건 거지, 놀게 해준다가 관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일할 때 중간중간에 좀 딴짓 좀 하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좀 낮을 때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개선시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과로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한국만큼이나 워커홀릭이 많던 그런 나라. 일본마저도 지금 주 4일제를 집권 여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임금 삭감은 또 안 돼요. 그러려면 진짜 4일 동안 엄청 열심히 해서 5일치를 해놔야 돼요, 무조건. 일본 얘기를 왜 들었냐 하면 우리랑 굉장히 뭐 비슷한 구조도 있고, 거기다가 노동을 바라보는 태도, 노동시간 우리처럼 굉장히 일 많이 시켰던 나라, 그 나라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보수 정당도 나서고 있고, 거기다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시범 적용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일 더 잘 시키려고 하는 건 거지, 일 덜하고 노을자 이러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미 꽤 많이 하고 있고, 원격 근무이자 주 4일 근무가 앞으로 계속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될 겁니다. 최근에 추석 관련해서 이 기사들 나온 걸 쭉 보면요, 상당수의 내용들이 뭐냐면 상차림 직접 하지 말고 다 대행시키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같은 데서 오늘 시키면 내일 아침에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차림 준비하지 말고 이쪽 이용하라는 얘기. 우리가 아는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업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차림은 정성이 아니고 편리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들이 뭔가 하면 추석 때 호캉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멀리 뭐 여행은 못 가더라도 추석 때 힘들게 하지 말고 호캉스도 하고, 아니면 여유 있게 좀 즐기는 그런 문화. 추석을 명절이라는 의미보다 휴가라는 의미로 과거부터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왔는데 올해는 좀 더 더한 것 같아요. 각자 집에 가서 명절을 지내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연령대마다 좀 답이 달라요. 20대들은 절반입니다. 48%. 10대들도 48%. 그러니까 즉 29부터 그 밑으로 다 한 반쯤은 엄마 아빠가 각자 집에서 각자의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거 찬성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 30대들은 절반 넘어요. 심지어 20대들은 63%니까 3명 중에 2명 정도는 제사 안 지내도 될 것 같다. 트렌드의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 퍼져가서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연령대가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성균관에서 얼마 전에 이런 걸 공개했어요. 차례상 표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추석 차례상은 술, 송편, 나물, 뭐 구이, 김치, 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되고, 특히나 성균관에서 기름에 튀긴 거, 조선시대 때는 이런 거 안 올렸답니다. 기름진 거 제사상에 올리는 거 자체가 이게 예법과도 상관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전 부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요게 성균관이 얘기한 표준안입니다. 요보다 더 간소해도 돼요. 우리가 추석이란 걸 바라볼 때 각기 3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추석의 의미도 좀 달라지겠죠. 분명히 추석이라는 게 똑같은 추석일 텐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완전 다른 태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명절 분명히 좋은 전통 문화이자 자산입니다. 이게 모두가 좀 즐겁게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게 70년, 71년 이때였어요. 그때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26만 명 태어났습니다. 인구는 더 많은데 출생아 수는 4분의 1까지 줄어든 거죠. 왜 이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서 그동안 정부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380조쯤 썼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40조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한정시켜서 저출산 거기만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이런 것도 저출산에 들어가 하는 것도 많이 썼습니다. 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썼지만 저출산 해결 못하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 문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죠. 저출산위원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 만든 지도 이미 10수년 넘었죠. 지금 저출산위원회 대통령이 가장 위원장에 있고 부위원장을 보통 민간에서 맡게 되는데요. 역대로 부위원장을 보면 다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국회의원 했던 사람. 주요 라인업 보면요, 나이 많습니다. 이미 자녀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못 겪은 사람들일 겁니다. 지금 출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20대, 30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모르고 돈 쓰고 있다는 의미가 좀 된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이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제일 밑에 한국이 있어요, 사실은. 출산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건 사회와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출산을 통해서 뭔가 감수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의 20대, 30대라면 이런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상 불편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강박, 결혼에 대한 어떤 좀 경직된 태도,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거기다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 줄 건가.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산이 늘어나서 우리 미래 한국의 경제 이런 거 자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거면 태어난 사람들을 확실히 책임지자는 얘기입니다. 남자만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회적인 역할하는 교육받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하는 이런 교육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남녀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요. 사회적 성취하고 싶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출산과 결혼이 양육이 원활한 사회, 이런 사회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배속 시청이라 그래서 1.25배, 1.5배 이렇게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봐야 될까요? 우선 봐야 될 게 너무 많죠. 과거에 비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정상 속도로 보다가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빨리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OTT와 유튜브가 우리에게 준 문화, 영향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OTT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는 거죠. 내가 몇 편 더 본다고 돈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액제니까 이 돈 가지고 10편을 보건 100편을 보건 똑같은 가격이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싶은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라는 개념은 돈에서만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따지죠. 바쁜 현대인이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컨텐츠를 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정상 속도보다는 좀 줄여서 봐야 되고,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빨리빨리 볼 것들은 좀 5배로 보고 집중해서 좀 볼 거, 이런 건 정상으로 보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도 달라진 문화죠. 말만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거는 10초 다음, 10초 다음 이렇게 점프해서 보는 방법도 있죠. 영상을 훨씬 짧게 보는 건 장점인데, 원래 작가가 그 의도한 컨텐츠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품을 소비할 때와 컨텐츠를 소비할 때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다라고 여겨지면 정상 속도로 천천히 보고 제대로 보고, 정보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빠르다는 측면에서 또 중요한 건 대사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1.5배가 됐건 빨리 하건 10초 단위를 건너뛰고 해서 보건, 사실 텍스트로 자막을 계속 읽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만 가능하면 그러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하지만 디테일은 놓칩니다.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그 다음에 배우가 얘기하는 그 목소리의 톤 하나하나 이거 놓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빨리 보는 사람들, 배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에 자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대사로 자꾸 하려고 듭니다. 그냥 대사 없이 감정을 표정이 됐건 정황이 됐건 이걸로 표현하는 것보단 대사로 표현하는 게 훨씬 명확하게 빨리빨리 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좋죠. 그럼 누가 이렇게 빨리 보느냐? 10대, 20대들이 배속 시청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OTT와 이런 문화 환경에 가장 빨리 접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보고 또 빨리 많은 것을 보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콘텐츠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가성비나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걸 보자는 게 목적이 사실은 아니고, 나에게 맞는 거, 또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머리에 잘 남기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면 빨리 감기해서 영상, 영화를 보는 이런 문화, 이런 트렌드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 앞으로 콘텐츠와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